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사물 인터넷 기초 파트 3 시간입니다. 공동 콘텐츠 개발이고요. 국립순천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개론 파트 3에서는요, 우리가 IoT 주요 응용 분야와 사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미래 전망,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사물 인터넷 주요 응용 분야와 사례 소개라고 해서 이 그림은 사실 이제 익숙하시죠? 그래서 스마트 홈 시스템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적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도 했고 또 가장 많이 발전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다양한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굳이 더 많은 비용과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에게 이게 좋은가라고 봤을 때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성, 뭐 에너지 관리, 보안 강화, 뭐 효율적인 관리, 개인화된 경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편리성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본다면 뭐 가정 내에 여러 기기들을 디바이스들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제 인터넷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빈번하게 또는 엄청나게 대용량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가정 내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끄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고 뭐 때때로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에어컨을 끈 줄 알고 외출을 했는데 에어컨이 꺼지지 않아서 뭐 수십 시간을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 있다든지 이런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사후적으로도 비록 에어컨을 켜고 외출을 했지만 뭐 또는 여행을 갔지만 이제 앱을 통해서 그런 상태 집안의 스테이트를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이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보안 강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집안의 보안 카메라를 관리하고 이제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 뭐 사운드 센서라든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이제 특정 시간 내에는 뭐 사람이 왕래가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왕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뭐 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다. 뭐 당연히 CCTV도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관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관리랑 거의 명목상으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 내 여러 디바이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인 관리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된 경험 이제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그렇게 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이제 향후 이제 뭐 기가진이라든지 뭐 아마존에서 만든 그런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비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향후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뭐 냉장고라든지 인공지능 냉장고라든지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제 학습화가 된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사용 패턴 등을 학습해서 조명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음악 등을 자동으로 우리가 더 이상 뭐 컨트롤하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IoT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언맨의 이제 자비스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어, 스마트 홈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토니 스타크의 집과 그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인데요. 이 자비스를 통해서 집안 전체를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그 기기들을 자비스가 통괄해서 통합 시스템이 관리를 하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향후에 또 머지않은 세계에 뭐 도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뭐 이런 챗 GPT를 포함해서 굉장히 인공지능이 진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사물 인터넷들도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홈도 있지만 사실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Io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스마트 공장인데요. 이 그림은 LG CNS 공식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공장 초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산업용 머신들만 이제 기계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그러지 않고요. 이제 설계라든지 개발, 제조, 유통 등 전체 전사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적용돼서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는 이런 결과를 이제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재고 관리서부터 전체적인 설계, 개발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IoT의 측면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초기에는 지금 뭐 단순히 이런 기계들, 이런 로봇 머신들이 투입이 돼서 사람을 좀 생산성 향상에 좀 기여를 했다면 오늘날의 스마트 공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CPS라고 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 공장에서 사용된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 시스템을 실시간에 통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뭐 CPS라든지 뭐 디지털 트윈, 사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CPS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이제 스마트 공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측면을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그림들을 한번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현장 자동화해서 로봇 생산 설비 등을 통해서 이런 로봇들이 다양한 그런 뭐 철판을 꺾는다든지 뭐 어떤 것들을 조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 그것을 플러스해서 공정을 제어하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컴퓨터 수치 제어 산업용 센서들이 맞물려서 이제 가상의 물리 공간에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PS가 지금까지는 아직 뭐 많이 보급화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사무실 내에서 이제 가상의 공간 뭐 어떻게 보면 뭐 메타버스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아직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부에서 공장이 전체적인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다양한 센서들 수치를 제어한다든지 산업용 센서를 활용한다든지 또 공장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용 시스템 분야에서 보시면 이제 전체 공정 개발이라든지 공장을 운영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고객 기업 자체를 운영해서 공급 사슬 관리의 최적화, SCM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기술로 하냐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예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경험치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IoT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런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헬스케어도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인의 건강과 의료 관련된 정보 그리고 디바이스,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분야가 이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스마트워치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뭐 심박이라든지 뭐 칼로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국한되어 있지만 좀 더 이제 발전되는 형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스마트 링의 개념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해서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개인 정보, 건강 정보, 헬스케어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방안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쪽 분야, 디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들이 점점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개인이 소유한 뭐 휴대용 그리고 착용형 기기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생활 습관, 신체 검진, 뭐 의료 이용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유전체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거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원인 행위가 있어야 그 결과로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린다든지와 같은 게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을 아마 중점적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미 어떤 특정한 질병을 얻었다면 그것을 이제 추적 검사하는 이제 꾸준히 체크하는 그런 수면 패턴이라든지 뭐 당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 것들 대표적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정보도 이제 사실 유전체 정보는 생긴 그런 유전자 관련된 그런 과학 이슈들은 뭐 꽤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꾸준하게 이제 관련된 뭐 DNA라든지 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을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과학적인 기술들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 향상 그리고 효율성 증대가 된다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최종적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LG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했던 이제 과거에 이제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예측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의료 데이터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원격 진료를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환자의 말에 모든 걸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때때로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뭐 어제 술을 드셨는데 저 오늘 어제 술 안 먹었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네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을 활용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자료를 알고리즘을 잘 처리를 해서 스마트 병원 이런 그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진 이런 스마트 병원에 전송이 된다면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격 진료 등을 통해서 이제 보다 쉽고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스마트팜도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생산성 향상에 가장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를 통해서 생기는 파생 효과적으로는 뭐 환경 보호도 일종의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글씨가 굉장히 작게 나와서 이것도 가능하면 일시정지를 한번 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축사 등의 이제 ICT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서들, 통신이 가능한 이런 센서들을 접목시켜서 이제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이라든지 가축 이런 생육 환경 등을 굉장히 적절하게 유지시켜준 게 핵심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C 또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온습도 그리고 기상 환경 등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물을 준다든지 병해충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팜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성화 이제 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스마트팜을 적용했을 때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향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고가로 팔리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야채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제 적은 땅에서 굉장히 높은 효율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업계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IoT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도 분야가 아까도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채를 키우는 것들, 뭐 상품작물, 버섯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스마트 축사들도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요. 네, 스마트 축사를 통해서 이제 가축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했어야만 했었던 것들을 이제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굉장히 폭염이 열대야가 굉장히 오래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만큼 굉장히 오래 심했잖아요. 그래서 폐사되는 동물들이 가축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 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온도가 올라간다면 뭐 이제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습도가 올라간 습도 이상으로 이제 생긴다면 이제 환풍 시스템이 가동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뭐 특정 시간이 되면 뭐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료 이런 것들을 투입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마트 축사가 구축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제가 과거에 이제 한번 같이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축사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슈가 악취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동물들이 배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악취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스마트 센서들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악취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물질을 바탕으로 특정 뭐 산성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어떤 그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악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 화학 물질을 체크를 해서 이제 촉매를 통해서 이제 악취를 제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파트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됐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또 달라질 것인가 IoT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미래 전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비쿼터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유비쿼터스를 넘어서 이제는 스마트 시티가 이제 대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유비쿼터스는 특히 한 2000년 초반이죠. 2000년 초반에는 또는 1990년대 이때는 보면 통신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통신이 어디든 존재하는 세상을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이제 UCT라고 해서 2기 신도시랑 세종특별자치시, 운정신도시 이런 데서 이제 유비쿼터스 시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부터는 스마트 도시로 이제 그 개념을 바꿨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과 이제 이런 통신 프로토콜의 발전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들, 특히 센서들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정말 다양하게 어, 모든 센서들이 연결이 되고 초연결 사회가 구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좀 더 다각화시킬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더 세분화된 직업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CCTV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안내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스쿨존 지역 내에 뭐 스마트 교통 안전을 지킨다든지, 뭐 스마트 가로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도시 전체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제 전력이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효율성도 향상시키고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도전 과제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보안하고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보안과 개인정보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특히 보안 같은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뭐 다르게 설계한다든지 그래서 다르게 설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군산닷컴이다 하면 앞에 군산 내에 자기 생년월일이라든지 그 사이에 숫자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SAN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어, 특수문자 뭐 퍼센트가 됐든 샵이 됐든 뭐 이런 것들 요렇게 사이트별로 자기만의 나만의 이런 비밀번호 생성 규칙들을 해놓으면 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홈페이지에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 유저들은 떤 사이트든지 간에 비밀번호 아이디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커들의 입장에서도 그 비밀번호 하나를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거 하나를 뚫어내버리면 그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네,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그 비밀번호 생성 규칙들이 있다면 사실은 어느 한쪽이 뚫린다 하더라도 나머지들은 굉장히 세이프티하다,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가 안 된 것들이 3, 4, 5번인데요. 5번 같은 경우도 얘기가 됐었네요. 3번과 4번이 이제 얘기 안 됐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표준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제 상호 운용성의 보장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현재는 애플 디바이스들은 애플끼리만 호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뭐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샀다고 한 전제를 하면 이제 애플워치를 사야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상호 운영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표준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는 상대적으로 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애플에 비해서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오픈 소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제조사가 서로 달라도 뭐 삼성 핸드폰에 뭐 샤오미 스마트워치, 뭐 LG의 뭐 다른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애플같이 그렇게 폐쇄적인 OS를 쓰는 곳은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화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또 표준화는 또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서로 간에 데이터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보안이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보안을 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HTTPS 더 이상 이제 HT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TTPS를 통해서 이제 보안 키를 서로 공개 키라고 해서 이제 SSH를 기반으로 한 그런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표준화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IoT 디바이스랑 시스템 간에 서로 호환이 되고 상호 운영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써도 제조사가 다른 그런 것들을 쓴다 하더라도 서로 제대로 잘 호환이 되고 운용이 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한 번 언급되는 보안 문제가 이슈가 생겨요. 이게 아무래도 각각 회사들마다도 제조하는 그 규칙에 따라서 표준화된 표준 규칙을 따른다 하더라도 제조사들만의 그 보안 시스템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신의 디바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데 그 운용 과정, 그러니까 서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들이 뚫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된 보안 메커니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이 이제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준화된 보안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HTTPS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SSH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보안 시스템이 존재하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도 그 무언가 전자기기 제품을 이제 살 때 고민을 하는 것이 얘가 호환이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기기도 다 호환이 됩니다라는 그 디바이스들은 한 번 의심을 해야 돼요. 이런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애플이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이유도 역시 그런 보안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개발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구글이 오픈 소스로 제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지금은 철수했지만 LG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활용했고요. 샤오미라든지 그리고 기타 다른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있죠. 그 덕분에 이제 각각의 제조사들은 각각의 OS를 제조할 필요가 없으니,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 굉장히 개발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와 개발자는 공통의 표준 기반으로 제품 개발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IoT의 그 현재 상태와 이제 미래를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강조하지만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표준화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표준화 문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oT가 나아가는 이제 미래의 지향성이라든지 방향성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스마트 홈의 그 이제 궁극적인 형태인 그 자비스도 한번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곧 다가올 미래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점점 더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통신 시스템, 뭐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뭐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것들, 뭐 셀룰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지만 저희가 전 시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점점 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트 3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파트 4에서는 이제 IoT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발전했고,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나중에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 내에서 또는 어, 그 친구들끼리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적에 어떤 순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최승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